오늘은 3월 21일, 현재 시각은 4시 42분. 오늘은 새로운 챕터 별들의 삶과 죽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파이를 만드는 데에는 밀가루, 사과, 설탕, 비전의 양념 조금, 그리고 오븐의 열이 필요하다. 파이의 재료는 모조리 설탕이니 물이니 하는 분자들로 이루어졌다. 분자는 다시 원자들로 구성된다. 탄소, 수소, 그 외의 원자들이 파이의 재료가 되는 분자들로 구성한다. 그렇다면 이 원자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들은 모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고 보니 별이 우주의 부엌인 셈이다. 이 부엌 안에서 수소를 재료로 하여 온갖 종류의 무거운 원소라는 요리들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 별은 주로 수소로 성간기체와 소량의 성간티끌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수소는 대폭발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수소 원자는 코스모스가 비롯한 저 거대한 폭발 속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애플파이를 맨 처음부터 만들려면 이렇게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해야 한다. 애플파이 하나를 반으로 나눠보자. 한쪽을 다시 둘로 나누고 그것을 반으로 또 나눈다. 데모크리토스의 정신에 따라 이렇게 반씩 나누기를 계속한다고 했을 때 원자 알갱이에까지 이르려면 몇 번이나 칼질을 해야 할까? 답은 약 90번이다. 물론 그 어떤 칼도 이렇게 작은 조각을 떼어낼 수 있을 만큼 예리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파이가 부스러져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반으로 나눌 수 없다. 더군다나 원자란 것은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존재이다. 그러나 계속 쪼개서 원자까지 이르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1910년을 전후해서 45년 동안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행된 연구의 결과로 원자의 정체가 인류 사상 처음으로 밝혀졌다. 실제 사용되는 방법은 이렇다. 하나의 원자를 향해 다른 원자들을 쏘아 충돌시켰을 때 총알 원자들이 어떻게 튕겨나가는가를 조사하여 표적 원자의 내부를 미루어 알아내는 것이다. 대개 원자 외곽부는 전자의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다. 전자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하를 띠는데 우리는 전자의 전하를 음전하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 이 전자가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황금의 번쩍이는 광채, 철의 차가운 느낌, 탄소로 이루어진 금강석의 단단한 결정 구조 등을 전자들이 좌우한다. 원자의 저 깊숙한 내부, 전자구름 속 깊숙한 곳에는 핵이 숨어 있다. 핵은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들과 정기적으로 중성자인 중성자들로 구성된다. 원자는 매우 작다. 원자의 1억 개를 1년로 늘어놓아봤자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가 겨우 새끼손톱 끝만 하다. 원자의 핵은 원자의 겨우 10만 분의 1 정도이다. 원자 핵이 발견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이렇게 작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의 질량은 거의 전적으로 이 조그만한 핵에 모여 있다. 전자는
그저 떠돌아다니기만 하는 솜털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원자는 속이 텅 빈 엉성하기 이를 데 없는 녀석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 물질이란 것도 실은 속이 텅 빈 죽정이었던 셈이다. 우리 인간도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 책상 위에 올려놓는 나의 팔꿈치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책상도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가 그렇게 작은 존재이고 게다가 속이 그렇게 엉성하게 비어 있으며 원자 핵은 원자보다 더더욱 작기만 한데 내 책상은 나의 가장 무거운 몸을 도대체 어떻게 직행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은 독자만 품어본 게 아니다. 저 위대한 아서 에딩턴 교수도 똑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 내 팔꿈치를 구성하는 원자핵들이 어째서 책상의 원자핵들 사이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지 않는단 말인가. 책상이나 걸상을 만든 목재가 이렇게 텅 비어 있다면 어떤 연유에서 나는 마루로 그냥 내려앉지 않는가? 아니 지구의 저 속으로 그냥 떨어져 들어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란 말인가? 에딩턴의 질문은 전자의 구름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내 팔꿈치에 있는 원자의 외곽부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책상을 구성하는 원자도 이 점에서 마찬가지다. 음전하들은 서로 밀친다. 내 팔꿈치가 책상을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갈 수 없는 까닭은 음전하들 사이에 생기는 강력한 청력 때문이다. 전자들의 청력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꾸려나갈 수 있다. 우리의 일상이 원자의 미시적 구조에 의존하는 것이다. 전하만 사라져버리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먼지 부스러기가 된다.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우주의 그 어떤 구조물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으로 만들어진 구름들, 그리고 중력으로 엉겨붙은 소립자의 덩어리들만이 있는 무형의 우주가 우리의 세상일 것이다. 애플파이를 자르기를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로 계속하다 보면 무한소의 문제와 씨름하게 된다. 끊임없이 더 작은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큰 세계로 세계의 방향을 바꿔보자. 이번에 우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무한대의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이제 끊임없이 더 큰 구조물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무한 문제는 발을 수없이 구르면서도 멀리는 가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이런 경우도 생각해보자. 우리가 두 개의 거울 사이에 서 있다고 하자. 이발소에서 이런 상황에 종종 놓이게 된다. 이발소 의자에 앉으면 자신의 모습이 양쪽 거울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본다. 빛의 반사가 무한 회귀의 딜레마로 우리를 밀어넣은 것이다. 실제로 내 얼굴이 무한히 계속해서 나타날 수 없다. 왜냐하면 우선 거울이 완벽한 평면이 아니며 또 두 거울을 완전히 평행하게 세워둘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거울 사이에 앉아있는 나 자신도
무한 개의 거울상을 만드는데 하나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록 이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구현됐다 하더라도 빛의 속도가 유한하므로 무한개의 거울상은 계속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무한대란 그 어떤 수보다 더 큰 수를 의미한다. 미국의 수학자 에드워드 캐스너가 한 번은 9살짜리 조카에게 지극히 큰 수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라고 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1 다음에 0을 100개 붙인 10의 100제곱 같은 큰 수에 이름을 붙여보라는 주문이었다. 캐스너의 조카는 종이에 1, 0000을 써놓고 이 수를 구골이라고 불렀다. 당신도 큰 수 하나를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싶을 것이다. 9살짜리 어린이에게는 이러한 놀이가 더 큰 매력으로 다가가겠지만 말이다. 1하고 000을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붙여놨습니다. 구골이 큰 수임에 틀림없지만 한번 세알려볼까요? 1,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 많은데요. 어떡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99, 100개. 1하고 0을 100개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구골이라고 부른답니다. 구골이 더 큰 수임에 틀림이 없지만 더 큰 수로 구골 플렉스를 만들어 보자. 구골 플렉스라는 것은 10의 구골 제곱이다. 1 다음에 구골계의 0이 따라 붙은 구골 플렉스가 얼마나 큰 수인지 한번 가늠해 보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총수는 10의 28제곱승이다. 10의 28승계이며 관측 가능한 우주에 들어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와 같은 소립자들의 총수는 대략 10의 80승계가 된다. 우주를 중성자로 가득 채우려면 10의 128승계가 필요하다. 이 수는 구골보다 크지만 구골 플렉스에는 못 미친다. 그런데 구골 플렉스라고 하더라도 무한대와 비교하면 별것 아니다. 구골 플렉스와 1이 무한대보다 작은 정도는 서로 정확히 같다. 구골 플렉스와 1이 무한대보다 작은 정도는 서로 정확히 같다. 누구나 구골 플렉스를 써보려고 시도해야 하겠지만 그 짓은 해보나 마나 희망 없는 야심에 불과하다. 구골 플렉스를 적어놓을 종이가 우주에 다 구겨넣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지만 그렇게 미련한 짓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보다 아주 간단하게 10의 10승, 그것의 100승과 같이 10의 10승의 100승과 같이 쓰면 그것이 구골 플렉스가 된다.
무한대란 그 무엇보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뜻이다. 이 무한대를 팔자 거꾸로로 표시하기로 약속하자. 팔자 거꾸로는 그냥 무한대라 읽으면 된다. 팔자를 옆으로 비틀어 놓은 것. 애플파이를 오븐에 넣어 오래 두면 파이가 아니라 숯이 된다. 숯의 성분은 거의 전부 탄소이다. 숯이 된 파이를 90번 연속해서 반으로 나누면 탄소 원자를 만든다. 탄소 원자의 핵에 양성자, 중성자가 각각 6개씩 들어있고 핵 바깥에는 전자 6개의 구름이 자리하고 있다. 탄소 원자의 핵에서 한 덩어리를 떼어내면, 예를 들어 양성자, 중성자를 2개씩 떼어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탄소 원자가 아니라 헬륨 원자가 된다. 이렇게 원자 핵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핵폭탄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실제로 발생한다. 이 경우 탄소 원자가 분열하는 것은 아니다. 애플파이를 91번 자른다면, 즉 탄소 원자를 한 번 더 쪼갠다면 작은 탄소 원자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원자, 즉 탄소 원자는 전혀 성질이 다른 원자가 만들어진다. 원자를 자르면 원소의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반분하기를 더 계속해보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양성자를 더 작게 쪼갤 수는 없을까? 양성자들은 높은 에너지를 갖는 다른 소립자, 예를 들어 양성자로 때려서 나타나는 반응을 면밀하게 조사해보면 양성자 내부에 더 근본적인 입자가 숨어 있는 것 같다. 물리학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소립자들을 구성하는 더 근본적인 알갱이를 쿼크라 부른다. 쿼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핵보다 작은 세상의 모습을 일상의 언어로 기술하기 위해 사람들은 쿼크에 냄새와 색깔을 입혔다. 쿼크야말로 궁극의 기본 입자인지 아니면 쿼크도 더 근본적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직 모른다. 물질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물질을 둘로 쪼개야 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물질을 둘로 쪼개야 하는 걸까? 우리는 과연 가장 근본이 되는 입자들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근본 입자를 찾는 행진은 끝없이 계속될까? 이것이야말로 현대과학의 근본 문제들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인 것이다. 원소의 돌연변이는 연금술이라는 이름으로 중세부터 추구해오던 인간의 오랜 꿈이었다. 연금술자들은 물질이 4가지 원소로, 즉 물, 공기, 흙, 불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 4대 원소에 대한 생각의 기본 싹은 고대 이오니아인들이 틔웠다. 예를 들어 그들은 흙과 불의 상대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값싼 구리를 비싼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의 연금술계는 사기꾼과 협착꾼으로 그득했다. 칼리오스트로와 생제르맹 백작 같은 이들은 원소를 변환시키는 기술뿐 아니라 인간의 수명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알고 있다고 큰소리쳤다. 마술 지팡이 노릇을 하던 막대 끝에 금을 몰래 붙여뒀다가 겉보기에 아주 힘들고 긴 실험 끝에 그 금을 내보임으로써 도가니에서 금이 만들어진 듯이 상대방을 속이기도 했다. 유럽의 많은 귀족들이 부와 영생을 미끼로 한 연금술사의 사기 행각에 걸려들어 막대한 돈을 그들에게 바친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파라켈수스와 아이작 뉴턴과 같이 연금술을 아주 진지하게 연구한 학자들도 많았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 많은 돈이 모조리 낭비된 것은 아니었다. 연금술을 통하여 인, 안티몬, 수은 같은 원소들을 새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현대 화학은 연금술사의 실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